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경향은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경직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수사적 표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진리를 지칭할 수 있는 언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언어가 경직돼 있는 거예요. 언어를 남발하지 않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소피스트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히피아스, 이런 유명한 소피스트들은 전부 다 수사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소피스트들은 진리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진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프로타고라스의 가장 유명한 명제가 그거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개개인이 만물의 척도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거부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네가 불에 손가락 집어 넣어봐, 그럼 뜨겁지 않냐? 그럼 모든 사람에게 불은 뜨겁다고 인식될 거 아니냐? 여기에 무슨 상대성이 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고, 어떤 사람에겐 춥고 어떤 사람이 더울 수 있잖아. 이런 상대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프로타고라스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이미 인정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에게는 수사학 기술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 새로운 표현에 집착했어요. 플라톤의 글쓰기는 새로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라는 걸 안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오케이였어요. 근데 소피스트들은 진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건 표현 자체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피스트들이 수사학자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키냐르가 쓴 것 중에요, 그 수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고대에는 철학 vs 수사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나가요. 진짜 정확한 겁니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고요, 수사학은 그들에게는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해져 버리니까 표현 기술이 많아진 거예요. 수사학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92년도에 나왔던 책이 너무 늦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핵심인 것 같은데, 파스칼 키냐르의 모든 책 중에. 근데 그 책에서 뭐라 했냐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수사학 선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키케로죠. 키케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키케로의 글은 너무 좋고 연설도 너무 좋은데 불쑥 튀어나오는 새로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의 차이인 거예요. 철학은 진리를 안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그 언어를 쓰면 됩니다. 근데 수사는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새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프론토입니다. 이름 프론토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황제의 수사학 선생이었던 프론토는 어느 날 아울레리우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그리고 언제라도 당신이 끊임없는 업무로 인해서 연설문을 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이로운 학문의 위안으로 자신을 달래었으니까 프론토는 이어 이렇게 쓴다. 이 표현이 너무 이쁘죠? 위안. 위안이라는 이 동사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게 솔라레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동사의 원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학문의 위안은 뭐냐면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연설문을 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학문의 위안으로 자신을 달랬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무 이쁘죠? 표현 자체가. 이렇게 씁니다. 그 학문의 위안이 뭐냐면 동의어들을 모으는 게 위안이에요. 느껴지세요? 이 사람은요, 수사학에 미친 사람이에요. 가끔은 뛰어난 단어들을 찾아내며 고대인들의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이거 느껴지세요? 이게 위안이라는 거예요. 학문의 위안. 너무 이쁘죠? 고대인들의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라는 건 콧말을 당신이 바꿨습니까? 원문에는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속한 것들을 우아함으로, 이게 엘레강트 하잖아요. 엘레강트, 우아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엘레강트의 본래 의미가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뭐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오탄한 것 같은데, 저속한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아마도 VU일 겁니다. 불가리부스. 이 불가타 성경이라 하잖아요. 불가타라는 말이 대중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속한 거예요. 수사학자들이 볼 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자체는 불가타한 거예요. 저속한 것들인 거죠. 근데 이것처럼 저속한 것들을 우아함으로 바꾸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서 대중적인 것으로부터 너가 엘레강트한 것 선택하란 뜻이에요. 이게 학문의 위안인 거예요. 이들에게요. 더럽혀진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더럽혀진 건 뭘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더러워진 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노바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21세기의 위대한 인문학자들의 모든 작업이 이런 작업이었던 거예요. 저속한 것들을 우아함으로, 더럽혀진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이게 20세기와 21세기에 탄생한 위대한 인문학자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면만 바꾼 거예요. 그들은 모두 수사학자들이었습니다. 니체는 수사학자예요. 철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어떠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지. 근데 여러분, 이미지의 어원이 뭐냐면 이마고라고 해요. 라틴어로. 이마고가 뭐냐면, 로마인들이요, 이마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데드마스크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숨이 떠나
떠난 그 순간에 석고로 얼굴을 본떠서 그 사람의 흉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집에 아트리움이라고 뜰이 있습니다. 집 안에 그런 뜰 속에 조상들의 상반신을 제작을 해서 놨어요. 그거를 이마고라 했습니다. 이마고는 뭐냐면 불쑥 솟아오르는 조상의 얼굴이에요. 그 조상의 얼굴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놀라게 하겠죠. 우리를 사로잡겠죠. 그게 이미지의 본래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요. 깜짝 놀라게 하고요. 경악하게 하고요. 그러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잡아채고요. 피규어입니다. 이거 고대의 단어로 장식하고요. 이게 학문의 위안이에요. 프론토가 말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현자였잖아요. 그의 위안이 이거였던 거예요. 오래된 색을 덧칠하는 방법. 오래된 색이 뭘까요? 고대인들의 언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글에 오래된 색깔을 가진 그 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언어로 덧칠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했습니까? 이게 편지예요. 편지. 만약 이것들을 이전에 배웠다는 이유로 경시한다면 철학을 배우면서도 이것들을 경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은 다른 거예요.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지만 수사는요, 우아함에 도달하는 게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이런 우아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쓰는 단어로 덧칠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속해진 거죠. 불가타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경멸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글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프론토가 말한 불가타한 것들 있잖아요. 불가타하면 대중적인 것들이라는 복수의 뜻도 되니까 불가타한 것들. 저는 글을 쓸 때 설명이 진행이 돼버리면 제가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엘레강트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어떤 글을 쓰냐면 중기 아카데미 학파 수장이었던 아르케실라우스는 호메로스가 쓴 모든 작품을 사랑했다. 그는 잠들기 직전까지 호메로스를 읽었다. 잠자는 중에도 호메로스를 읽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꼭두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아르케실라우스는 호메로스를 읽으러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연인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르케실라우스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 초에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호메로스의 책을 펼친다. 읽는다. 아름다운 문장을 발견한다.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탄식을 내지른다. 순간 아르케실라우스는 아름다운 문장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였다. 당신의 아토피아를 이 상태인 저로서 술술 차례대로 나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알키비아데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크라테스를 아토피아라고 했어요. 아토피아. 근데 여러분 토픽 이런 거 들어보셨죠? 토픽, 해외 토픽. 그게 다 토포스라는 그리스어 명사에서 온 건데요. 토포스가 장소란 뜻이에요. 장소. 여기 아가 붙어서 부정적두사가 붙어가지고 장소 없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토피라고 들어보시죠? 아토피. 피부 간지러운 거. 그게 어떤 지점을 콕 집어서 여기가 간지럽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토피인 거예요. 토포스가 없이 간지러움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토피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토피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란 뜻이에요. 토포스라는 건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죠.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크라테스는 위험한 거죠. 아토피하니까. 소크라테스의 장소는 없으니까요. 세상에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점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향연해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토피아라고. 이거를 번역으로는 뭐 범상치 않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느낌이 안 살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곳이 없는 자, 곧 어떤 공간을 지칭할 수 있는 그 곳이 없는 자들의 말은 우리를 얼빠지게 하고 사로잡는다. 심장을 뛰게 하고 눈물을 쏟게 한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모든 직업, 자기의 직업, 가족 다 버리죠. 20살이었던 플라톤은 그때까지 써왔던 자신의 비극 작품을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불태우고 소크라테스를 쫓는다. 그냥 아름다운 말의 나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안 생깁니다. 문학 한정,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편한 말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은 우리를 매혹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글을 읽고 싶으신가요? 너무 쉽게 읽는 글을 반복해서 글을 읽고 싶으신가요? 그 글이 여러분을 유혹하나요? 매혹하나요? 그 글이 여러분이 사랑하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 읽고 던져버리는 책들이잖아요. 밀란 쿤데라가 불멸에서 묘사한 그런 책들이잖아요. 아베나리우스 교수 부인이 침대 위에서 읽고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책들이잖아요. 한 번 읽고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책. 우리를 매혹하지 않아요. 매혹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거리를 전제한다는 거죠. 그걸 니체가 디스탄츠라 그래요. 여기서 거리의 파토스 나옵니다. 거리가 존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건 거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끌림 속에는. 그 거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거리는 뭐냐면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글 속에는. 독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글이면 한 번 읽고 버립니다. 그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니체가 왜 100년 동안 살아남았을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 글이 왜 살아남았나? 우리를 매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글을 써야죠.